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3년 봄호 테마 미디어. 기획 특집 미디어 1. 인간과 세계를 바꾼 미디어의 역사. 글, 편집위원 조영미.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스마트폰은 단순 연락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기기가 되었다.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처럼 과거에는 어떤 매개체가 인간과 세상을 연결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왔을까? 미디어란 스마트폰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한다. 미디어의 어원은 중간을 뜻하는 미디움으로 한쪽을 다른 한쪽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즉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책, 잡지, 신문 같은 문자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TV, 영화,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 등이 모두 미디어이다. 인류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를 바꾸어왔다. 미디어의 역사. 역사 초기에 수만 년 동안 거의 모든 인류는 그들의 가족, 부족, 방문자, 침입자, 자연환경을 통해 얻는 정보 말고는 다른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부족을 벗어나 멀리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람들은 발보다 빠른 연기, 불, 화살 신호를 이용하여 위험을 알리기도 했다.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시작된 미디어는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 구술 문자, 아날로그, 디지털 형태로 발달했다. 구술 미디어. 사람의 말로 정보를 전하는 구술 미디어는 문자 이전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농사 기법이나 사냥법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졌다. 이때는 기억력이 좋고 실감나게 전하는 이야기꾼이 주목을 받았다. 이런 구전은 지금도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다. 문자 미디어. 미디어는 문자의 발명으로 급속히 발달했다. 초기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 점토판과 석판 등에 기록했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풀줄기의 섬유로 만든 종이를 이용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했다. 이후 제지술, 인쇄술의 발달은 책이라는 역사적인 미디어 탄생을 가능케 했고 인류의 역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아날로그 미디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에서 시작된 대량 복제에 기초한 대표적인 아날로그 미디어는 신문이다. 이후 기술혁명을 통해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와 TV가 등장했다. 참혹한 전쟁터의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TV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며 TV의 전성시대는 저물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다. 여기서 일방통행, 오프라인의 올드미디어에 반대되는 쌍방향, 온라인의 뉴미디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은 미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대중이 메시지를 생산하여 다른 대중에게 유포하고 정보를 쌍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이 특정 미디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독과점 형태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 스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통해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표현의 자유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획기적 기기는 인터넷 환경을 손안에 구현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서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소통의 방식뿐 아니라 일상생활 패턴도 바꿔놓고 있다. 또 새로운 미디어. 구술, 문자, 아날로그, 디지털의 형태로 변화된 미디어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대체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세밀해지고 풍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챗GPT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예전에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려 숨이 막혔다면 지금은 빠르게 전달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로 인해 숨이 찰 정도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최초의 미디어 모여라. 기원전 3400년 최초의 문자, 실기문자. 기원전 340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충적토로 만든 점토판에 갈대줄기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글자를 썼다. 1660년 최초의 일간신문. 1660년 독일의 라이프치거 자이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7년 경북 영천에서 1577년 제작된 조보가 발견돼 재조명되고 있다. 1826년
최초의 사진 르그라의 집 창에서 내다본 조망. 1826년 프랑스의 조제프 니세포르 니엡스는 현대 카메라 원리로 자연을 찍었는데 촬영만 8시간이 걸렸다. 1877년 최초의 축음기. 1877년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은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최초의 장치 축음기를 발명했다. 1895년 최초의 상영 영화 열차의 도착. 1895년 프랑스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은 소리 없는 무성 영화로 기차역으로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만 담겨 있다. 1897년 최초의 무선전신. 1897년 니콜라 테슬라는 무선전신으로 세계 최초의 특허를 받고 오늘날 무선통신 시대를 열었다. 1925년 최초의 텔레비전. 1925년 영국의 존 로지 베어드는 최초의 기계식 텔레비전을 발명하고 1929년 처음으로 BBC 방송사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1942년 최초의 컴퓨터 ABC. 1939년 ABC는 이진 구조를 가진 진공관 컴퓨터로 전자공학, 재생식 메모리, 논리작용에 의한 계산 등 오늘날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구현했다. 1973년 최초의 휴대전화. 1973년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 당시 무게는 약 850.5g이었다. 현재의 카폰과 비슷하다. 기획 특집 미디어 2. 그야말로 OTT 전국시대. 글, 편집위원 박재우. OTT란 탑, 셋톱박스 너머라는 의미로 케이블이나 IPTV를 보기 위해 설치했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OTT,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재밌음. 주말 아침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10시다. 늦잠을 자게 된 건 새로 구독한 OTT 탓. 최근 더글로리 2번째 에피소드가 개봉했고 새벽 4시까지 정주행했다. OTT만 틀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72%로 국민 10명 중 7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5%였던 수치가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이용률이 약 95.9%로 가장 높았으며 10에서 30대의 평균 이용률 역시 90%가 넘었다. OTT 이용 시 약 90%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TV의 경우 16%로 스마트폰 다음에 이용률을 보였지만 격차가 컸다. 플랫폼별 이용률은 유튜브 66.1%가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 31.5%, 티빙 7.8%, 웨이브 6.1%, 쿠팡플레이 5.2% 순이었다. OTT 이용자들은 평균 5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중 2.7개는 유료 플랫폼이었다. 휴일은 OTT와 함께 모바일, 태블릿 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 우리는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만큼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OTT. 다양한 국내외 유료 OTT에 대한 나만의 방구석 리뷰와 개인 성향별 나만의 OTT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방구석 OTT 리뷰. 넷플릭스. 국내외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 보유. 인기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다수, 예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피지컬백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 자막 제공과 청각 장애인용 자막 설정 가능. 특히 스쳐가는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까지 자막으로 보여줘서 몰입감을 높여줌. 유의해야 할 점. 국내 청소년 관련 불가 콘텐츠 1517편 가운데 1014편이 넷플릭스 콘텐츠. 티빙. 케이블 방송사의 개성 있는 콘텐츠 보유, 예 재벌집 막내 아들, 한승연애 등. 최근 몇 년 사이 히트를 했던 드라마 다수, 예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다수, 예 엠넷 쇼미더머니,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웨이브. 지상파 3사에 입증된 콘텐츠 보유, 예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등. 국내 TV 예능 및 드라마 콘텐츠 최다 보유, 이미 종영한 작품까지 다시 보기 가능. 지상파 포함 다양한 채널의 실시간 시청 가능. 쿠팡 플레이. 멤버십과 연계하여 이용 가능. 다양한 스포츠 경기 독점 생중계. 키즈와 교육 콘텐츠의 강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픽사,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디즈니만의 매력 있는 콘텐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함께 즐기기 좋음. 왓챠.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가까운 고전 영화, 인디 영화, 애니메이션 많음. 일드, 미드, 영드 같은 해외 드라마 많음. 웹툰을 볼 수 있음. 영화별 감상평과 별점을 확인해보는 재미가 쏠쏠함. 기획 특집 미디어 상.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글, 편집위원 박선영. 속보, 3월 31일 설악산 흔들 바위를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11명 입건. 단독, 속보, 김정은 위원장 사망. 단독, 코로나 바이러스, 국밥을 먹으면 낫는다. 위 기사는 만우절에 자주 게재되는 뉴스 기사이다. 만우절을 맞아 뉴스 속보 형식을 빌린 가짜뉴스이지만 우리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가짜뉴스란?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끄는 황색 언론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작성되고 발간되는 이유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함이 크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작성되는 분야가 정치라고 한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던 양치기 소년의 말을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가짜뉴스는 언론 보도를 훼손하고 언론인이 중요한 뉴스 기사를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SNU 팩트체크.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서울대학교 팩트체크를 통해 팩트를 검증해보는 방법도 있다. SNU 팩트체크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이다. 언론사가 팩트체크하고자 하는 검증 내용을 업로드하면 배지가 생성된다.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배지의 검증 내용과 판정 결과를 추가할 수 있다. 하나의 팩트에 관해 2개 이상의 언론사가 검증에 참여하여 판정 결과에 3단계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논쟁 중으로 표시된다. 진짜 뉴스를 보는 힘 기르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는 점점 더 진짜 같아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MIT 연구진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는 진짜 뉴스보다 6배 정도 빠르고 공유되는 횟수도 70% 정도 더 많다고 한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정보가 하나의 힘이 된 지금 수많은 양치기 소년을 걸러낼 안목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 기획 특집 미디어사. 해시태그가 바꾼 사회. 글, 편집위원 문혜진. 외식 장소를 찾을 때 샵, 산 맛집을 검색해 본 적 있는가? 해시태그는 정보 식별을 편리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태그이다. 해시태그는 정보를 검색할 때도 유용하지만 해시태그에 숨겨진 진짜 힘은 따로 있다. 바로 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움직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샵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2015년 유튜브에 게재된 한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영상에는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를 흘리는 거북이 등장한다. 이 영상은 당시 3,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공유되어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후 샵 서프리더 파운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서핑하는 사람들이 해양 쓰레기를 찾아 주운 뒤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으로 인증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샵 트래시 태그도 환경보호 캠페인을 확산시켰다. 쓰레기를 뜻하는 트래시와 태그를 합친 합성어이다. 참여하고 싶다면 길거리, 산, 바다 어디든 쓰레기가 있는 곳을 치운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 된다.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스타그램에 해당 태그를 단 게시물은 25.5만 개 이상이 올라와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국내에서는 샵 용기내 챌린지가 유행이다.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밀폐용기, 냄비, 텀블러를 챙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올바른 분리수거 등을 장려하는 샵 기대에 챌린지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샵 차별과 폭력 멈추기.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의 상징인 핑크 셔츠 데이는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한 학교의 남학생이 전학을 왔다. 전학생은 핑크색 셔츠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두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친구를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핑크색 셔츠를 입고 등교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핑크색 셔츠를 입는 것에 동참했다. 학교 폭력에 반대하는 이 기특한 생각은 전 세계의 핑크 셔츠 데이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매년 2월이 되면 샵 핑크 셔츠 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분홍색 옷을 착용한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많은 기업기관에서도 해당 해시태그를 달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해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샵 앤드 바이올런스 역시 폭력을 근절하자는 세계인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샵 앤드 바이올런스는 UN 아동기금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폭력에 노출된 세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100여 개국 36만 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면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샵 앤드 바이올런스를 달고 지지의 뜻을 보내면 된다. 샵 함께 연대하기. 해시태그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도우려는 마음을 모으기도 한다. 대표적인 해시태그는 샵 프레이퍼. 2015년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큰 인명 피해가 생겼다. 당시 소셜미디어에는 네팔 피해 상황을 알리고 피해 지원에 힘을 모으자는 뜻을 담아 샵 프레이퍼 네팔이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는 2023년 2월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에 힘을 보태기 위해 샵 프레이포 터키가 매일 공유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25.5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해당 해시태그를 달고 구호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 구호 물품을 기증하는 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 해시태그는 국경의 담장을 넘어 도움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샵 What's Happening in Myanmar이다. 이 해시태그는 2021년 상반기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21년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불복종하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과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군인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 공유되었다. 미얀마인들의 절박한 마음은 해시태그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기획 특집 미디어 5. 가로 본능, 세로 본능, 화면 비율의 변천사. 글, 편집위원 정혜진. 포털 사이트에서 아바타를 검색하면 자동 완성 검색 기능으로 아바타 아이맥스 자리라는 단어가 완성된다. 아바타 아이맥스 명당 자리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맥스로 상영되는 영화는 일반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영화와는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며 앉는 자리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또 영화를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으로 볼 때 위아래 검은색 박스가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영화를 집에서 TV로 볼 때와 영화관에서 볼 때 차이를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답은 화면 비율에 있다. 화면 비율의 시작. 화면 비율은 직사각형 이미지의 높이에 대한 너비의 관계이다. 종횡비 또는 가로 세로비라고도 한다. 화면 비율을 표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4대3, 16대9와 같이 비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고 가로의 값을 세로의 값으로 나눈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방식도 있다. 4대3의 경우 소수점 표기법으로는 1.33대1이 되고 16대9의 경우에는 1.77대1로 표현한다. 이러한 화면 비율은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최초의 영상 화면 비율은 어땠을까? 무성 영화는 1.33대1 화면 비율로 너비가 높이보다 3분의 1이 더 긴 직사각형이었다. 이후 필름에 녹음을 입히는 게 가능해지면서 화면 비율에도 변화가 생긴다. 당시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비율로 불리던 1.37대1을 임의 표준 비율로 채택했다. 화면 비율의 변화. 1932년부터 할리우드 영화는 모두 1.37대1 아카데미 비율로 만들었는데 1950년대에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관객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시청각 오락물을 즐기게 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와이드 스크린이 등장한다. 당시 기존 영화의 화면 비율 대신 1.66대1로 가로가 더 넓은 와이드 스크린을 선보였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와이드 스크린이 등장했고 화면 비율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35mm 필름 폭에 2분의 1로 압축한 와이드 영상을 기록하는 구조로 만든 화면 비율 2.35대1의 시네마스코프이다. 대중적인 화면 비율. 한편 16대9의 탄생 배경은 TV와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 HDTV 표준을 정하면서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자 협회에서 16대9라는 화면 비율을 제시했다.
폭이 좁거나 넓은 와이드 스크린 비율의 영상이라도 16:9에서 시청하면 화면의 공백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효율적으로 상영할 수 있게 된다. 화면 비율 16:9는 이후 DVD에서 HDTV, UHD까지 와이드 스크린의 표준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세로 화면으로 변화. 최근에는 21:9의 화면비가 유행이다. 이는 시네마스코프 화면비와 유사해서 16:9처럼 렛터박스 없이도 상영이 가능해 화면 낭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맞는 화면비도 등장하였다. 가로로 영상을 상영했던 가로형 콘텐츠에서 세로로 영상을 상영하는 세로형 콘텐츠로 변화가 생겨났다. 세로형 콘텐츠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볼 때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세로 비디오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기존 가로 형식을 벗어난 세로 형식의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세로형 영화 역시 영화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용자들이 제작자가 되는 현재는 가로형, 세로형 등 더욱 다양한 화면 비율이 사용될 것이다. 기획 특집 미디어유. 새롭게, 폭넓게. 학교 미디어 교육.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창균 교수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강은정.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예비교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국어교육이고 최근에는 학교 의사소통 연구소를 운영하며 의사소통 교육 및 미디어 매개의 소통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무엇인가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데 읽고 쓴다는 것은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수용하고 생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미디어를 수용하고 생산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과와 비교과의 하나로 이어지는 계획과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교 미디어 교육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2000년대 초반에 박인기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라는 책을 내며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될 무렵이었지만 일상생활의 지배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던 텔레비전에 각종 프로그램을 국어 수업과 어떻게 조화로운 연결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 당시 국어교육은 음성이나 문자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라 영상 언어라는 개념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미디어, 텍스트로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논의였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이 올드미디어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된 관심 대상이 뉴미디어로 이동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예전에 비해 디지털 기반의 뉴미디어로 관심이 이동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미디어 발달에 발맞춰 교육 방향과 초점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발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어과의 경우 매체 영역이 새롭게 신설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접해보신 학교 현장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에 소개하시고 싶으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가짜뉴스 구별하기입니다. 그동안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통해 많은 뉴스가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언론사 뉴스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뉴스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접하는 뉴스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의 피해와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 훗날 누군가는 기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용자로서 뉴스를 공유하더라도 지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분별 없이 유통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 전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과의 경우 매체라는 영역이 신설되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국어과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과의 타 영역과 긴밀한 연계는 물론 타 교과 수업 및 비교과 활동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전 학교 차원에서 교과 전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시 다른 내용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디어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모든 교육이 그러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더 학생들 삶의 맥락과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맥락과 연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교육적인 장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은 학교 밖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중시하게 되면 그들의 경험을 대상화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메타적인 학습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교사는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일지요? 학생과 학부모님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학부모님들의 미디어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교육은 두 관점이 대비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유해한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패러다임입니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계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역량 강화 패러다임입니다.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후자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옳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교육 가족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위해 부탁하시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2022 새 교육과정의 지향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시대정신이자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입니다. 울산 교육가족의 관심과 노력으로 선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울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획 특집 미디어 7 4차 산업혁명 미디어의 미래를 이끌다. 글 편집위원 정가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주로 우편, 신문 등의 인쇄 매체와 라디오 등의 음성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1980년대에는 영상 매체인 컬러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더 편리한 기능을 가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뉴미디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떤 미디어가 우리와 함께할까?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미디어. AI는 현재 일상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는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1월 미국의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챗GPT란 사용자가 던진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GPT는 제너러티브 피어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이다. 미리 학습해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AI라는 뜻이다. 특히 이전 대화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실수를 정정하는 등 기존 대화형 AI와는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챗GPT는 인터넷과 모바일 포털 사이트 사용 패턴을 바꾸고 있고 책을 엮을 정도의 긴 글도 어렵지 않게 써낼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대화 의도와 문맥을 더 잘 파악하고 보다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AI 활용 사례로는 딥페이크 기술이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말로 AI가 서로 다른 영상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 얼굴을 가진 버추얼 유튜버 루이가 한 가지 예다. 딥페이크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AI는 앞으로도 인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미디어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디어.
100년 전의 사람이 현대인을 본다면 경악할 것이다. 각종 기계로 둘러싸여 살며 시각, 청각, 후각이 모두 자신보다 못한 현대인을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즐기며 살고 있다. 오히려 휴대폰을 두고 나오면 불안해하기 일쑤다. 항상 SNS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익숙하다. 과거 미디어 환경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일방향 대중 미디어에서 양방향 개인 미디어로 제한된 미디어 이용에서 상시적 이용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미래의 미디어의 형태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비미 기술은 사람이 생각을 통해 지시하면 로봇이 대신 행동하는 기술이다.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여 음료수를 마시는 데 성공하는 등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비미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각만으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텔레파시처럼 뇌와 뇌 사이 교신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갖춘 미디어. 현대인들은 데이터 스모그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 스모그란 불필요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스모그처럼 널려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넘쳐나는 각종 정보는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데이터 스모그 시대 속에서 미래에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가장 유명한 기업은 바로 넷플릭스일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원할 만한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특정 안경 브랜드는 3D 프린팅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안경을 제공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3D 스캔 기술로 얼굴을 촬영하여 개인 얼굴에 적합한 스타일을 추천하고 가상 착용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에게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미래에는 여러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욱 정교화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미디어 환경은 이처럼 밝은 면도 많지만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 한 가지는 인간 신체의 기능이 점차 퇴화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이 신체 움직임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하는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미래에 오로지 생각만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중요한 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보기보다 그러한 미래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기획 특집 미디어 8. 환경을 생각하다. 에코미디어. 글, 편집위원 김현지. 기후위기 시대에 도래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맞게 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기후위기가 미디어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와 환경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디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기기가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 전자제품은 매해 5천만 톤 이상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양산하면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유엔이 발간한 2020세계 전자 폐기물 보고서를 보면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5,360만 톤이 발생했는데 이 중 17.4%만이 적절하게 수집되고 재활용됐다. 오는 2030년에는 폐전자 제품 규모가 7,470만 톤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이에 따른 자원 소실도 상당하다. 폐전자 제품 안에는 금속, 플라스틱, 코발트, 알루미늄 등 상당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80%는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전자 폐기물의 양을 줄여 물질과 에너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버리는 대신 수리해서 쓰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리할 권리는 친환경 소비를 추구할 권리. 눈길을 사로잡는 기능 좋은 신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버리고 차라리 새 것을 사는 편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수리할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수리할 권리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구매한 전자제품의 수리를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최근 탄소 배출을 낮추고 폐전자 제품을 줄이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점차 주목받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리할 권리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수리할 권리가 보장되면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폐전자 제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안드로이드 진영과 iOS를 대표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다. 이들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갈수록 유려한 디자인을 갖췄으나 점점 수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단순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분해해야 하고 덕지덕지 발라놓은 접착제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제조사가 부품과 수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여서 오래 쓰고 싶어도 고장났을 때 부품을 구할 수 없거나 소비자의 부분 수리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수리할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내용에 포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으로 소비자에게 구입한 제품에 대한 수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예비부품 배송 기한,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다. 아직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려면 남은 절차가 많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제도. 폐전자 제품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제도가 추진된다. 제조사 측이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수리를 위해 매번 서비스 센터를 찾도록 하는 폐쇄적인 수리 정책을 보였지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자가수리 프로그램은 기기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환경을 생각해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버려지는 물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수리 용이성 등급 지수와 2020년, 영국 코디자인 규정 발효 2021년, 미국 27개 주 수리권 법안 발의 2021년, 인도 수리권 보장 법안 도입 예고 2022년, 기획 특집 미디어 9. 미디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당신에게. 글, 편집위원 문혜진.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번쯤 나 중독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자. 1. 자기 전 유튜브를 잠깐 보려다 늦게 잠든다. 2. 10분만 더 게임을 하려 했는데 30분을 훌쩍 넘긴다. 3. 영어 단어를 검색하려 스마트폰을 켰는데 SNS를 하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다. 4. 공부를 하는데 계속 스마트폰 생각이 나 집중이 안 된다. 5. 휴대폰 그만 보라는 잔소리 때문에 말다툼을 한다. 6.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오래 보느라 손목에 통증을 느낀다. 위의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폰과의 존척도를 일상에 맞게 변형해 본 것이다. 1에서 2번 항목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실패, 3에서 4번 항목은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것보다 중요해지는 것, 5에서 6번 항목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적 결과에 대한 항목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해당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28.7%는 여가, 게임, 동영상, 음악 등, 17.6%는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SNS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미디어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 과의존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미디어 이용 금지가 답일까?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미디어 뒤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여왔다.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과의존하여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즐기는 것은 중독이므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 과의존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인지능력, 기억 능력 등이 저하된다. 또한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고력 발달은 뒷전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미디어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실 수업에서도 미디어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는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잘 이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미디어 사용 조절 능력을 향상하자. 미디어에 깊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조절 능력을 높이는 요소에는 회복 탄력성,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우울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유튜브 영상을 하염없이 보거나 모바일 게임에 빠져든다. 하지만 이는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신체를 지치게 한다. 평소 집중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두고 우울해지면 의식적으로 취미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아주 가벼운 동작이라도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혹을 참고 견디는 자기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것도 미디어 과의존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SNS를 지나치게 자주 보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좋아요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자존감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을 수는 없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일상에서 성취를 얻도록 해야 한다. SNS에 빠지는 대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 모임, 신체 활동, 식물 관찰, 독서 모임 등에 참여해보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가끔 재미로 심심해서 보기 시작한 미디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이다. 미디어를 통해 재미와 정보를 모두 잡으면서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자신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과의존이 의심된다면 스마트쉼 센터나 인스탑을 통해 과의존 진단을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웹 심리 검사도 가능하다. 생생교육 현장 1. NIE로 만나는 세상. 글 하상호 남창중학교. NIE는 뉴스페이퍼즈 인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신문을 교재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통합 교과적인 특징이 있으며 학습자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1930년대 미국, 1950년대 스웨덴, 1970년대 핀란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1년에는 52개국이 신문 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왜 NIE인가?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틱톡 등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지며 읽기보다 보는 것에 더 익숙하고 개인 방송 플랫폼 등장과 인터넷 뉴스까지 더해지며 기사는 가짜 뉴스를 걸러봐야 하는 어려운 매체로 변화하였다. 더욱이 종이신문은 직접 찾아 읽고 사고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만 읽고 사고하는 과정은 지식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으로 신문은 정보 습득에 중요한 매체이기에 기사를 바로 보고 토론하는 NIE 수업을 진행했다. 사서교사는 수업이 없는 비교수 교과 교사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일정 수업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과서가 없어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서교사들이 암묵적으로 가지는 과제이다. 매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교수 방법과 내용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찾은 답이 기사였다. NIE 수업은 학생들이 공감할 기사를 선정하면 흥미와 재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모두 사용하기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무엇을 가르치나요?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은 기사 주제를 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수업 지도안을 참고하여 활동지를 만들었다. NIE 수업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요약이다. 기사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며 내용을 요약한다. 둘째, 장점과 단점 찾기이다. 기사 내용과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기사 주제의 장점과 단점을 찾는다. 이때 찾은 장점과 단점은 토론 활동에서 주장의 근거가 된다. 또 일정한 형식에 맞춰 글로 적으면 논술이 된다고 설명한다. 셋째, 발표이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NIE 수업은 평가를 하지 않기에 학생들은 부담 없이 발표에 참여한다. NIE 수업의 최대 장점은 정답이 없어 학생 참여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처음 NIE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교회 공모전과 연계하여 103명의 학생이 제출했다. 그 결과 제3회 영남 지역 중 고등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공모전,
뉴스 바로 보기 부문 8명 선정해서 6명이 수상하였다. NIE 수업으로 직간접적인 성취감과 기사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은 NIE 수업을 꿈꾸며 NIE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이 늘며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 그리고 학생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분위기를 경험했다. 소년범죄를 수업하며 범법, 촉법, 범죄 소년의 기준을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소년범죄 처벌 강화 찬반 토론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비교과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예측하건대 올해 6월 즈음에는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나이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 편의 기사를 사제가 같이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학교에 확산하면 좋겠다. 생생교육 현장 2.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 글, 변무영, 울산교육연구정보원.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학생들 역시 과거보다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분별 및 효과적 활용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은 학생들에게 미디어를 스스로 해독,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울산 지역 초등학교 13개교 학생 22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을 운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기술적 접근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러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비교적 잘 갖추어진 미디어 교육 환경.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디어 교육에 소외된 12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 주변 환경과 학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 중심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무선 인터넷이 지원되고 태블릿과 전자칠판이 보급되어 있는 등 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업이 용이했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 관련 경험이 많아 이해가 빠르고 몰입도도 좋았으며 미디어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일부 있어 실습 활동 시 많은 도움을 주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기기 사용 경험이 적거나 게임 플레이 같은 특정 경험만 있는 등 개인 경험에 따라 수업 성취도 편차가 큰 경우도 있었다.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한 미디어 교실. 수업 진행은 먼저 우리 생활과 미디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방법 등 미디어 이론 교육을 실시한 뒤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직접 미디어를 제작해보는 실습을 했다.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생각 외로 영상을 잘 편집하고 관심이 많아서 놀랐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감문을 작성했었다.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고 재미있었고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보람을 느꼈다. 어떤 학생은 자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전보다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2023 미디어 교육. 지난해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비교적 짧은 시간 학급 단위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좀 더 쉽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멀티미디어 제작실에서 미디어 교실 심화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미디어 아트 거장을 만나다. 백남준 아트센터. 글, 편집위원 강진영, 박선영.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에서만 활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해요.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라고 답한 미디어 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 3개를 만나기 위해 용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 다녀왔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젊은 독일 건축가인 키르스텐 쉐멜과 베를린 KSMS 쉐멜 스탄코비치 건축사무소의 마리나 스탄코비치가 공동으로 디자인하였다. 곡선을 이루는 외관은 백남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와 백남준의 영문 이름 첫 글자인 P 형태를 하고 있고 외벽은 독특한 여러 겹의 거울 구조로 되어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 로고. 백남준 아트센터 메인 로고에 사용된 기묘한 수학 기호는 백남준이 자신의 54회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작품 속에 적은 수식으로서 백남준 특유의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새겨져 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뒤집어 새로운 질문으로 바꿔볼 때 무한한 변형과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로고는 실험적인 자유공간이 되고자 하는 백남준 아트센터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다.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 1932년 서울 출생으로 도쿄 대학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1963년 텔레비전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고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고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인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레이저 기술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그는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의 보고서 1968에서 1979년 전시 작품 걸리버. 입구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거대한 이 작품은 2001년에 제작한 것으로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 바닥에 누워있는 거인 걸리버는 총 길이가 4m가 넘는 거대한 로봇이다. 오래된 텔레비전 케이스와 라디오 케이스 등이 걸리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모두 11개의 CRT 텔레비전에서 두 종류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총 18대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소인국 로봇이다. 이를 통해 백남준은 생기발랄한 소인국 로봇과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거대한 걸리버의 대비를 연출할 뿐 아니라 로봇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걸리버의 온몸을 전선으로 포박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백남준 특유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의 이야기와 상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해커 뉴비 하이웨이 해커. 해커 뉴비는 전자초고속도로를 여행하는 다음 세대의 표상이다. 해커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뉴비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 또는 새로운 사람을 칭한다. 하이웨이 해커의 눈과 입에서 재생되는 영상은 교통수단과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고속도로 이미지의 중첩으로 백남준이 1970년대에 주목했던 하드웨어 중심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정보 사회로의 유행을 은유한다. 이 작품은 미래 사회의 인간상을 담아낸 TV 조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TV 정원. 걸리버 작품 바로 옆에는 우거진 숲을 속에 텔레비전들이 꽃송이처럼 피어있는 정원이 펼쳐져 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글로벌 그루브라는 작품으로 세계 각국 여러 분야의 음악과 춤이 백남준 특유의 편집으로 흥겹고 현란하게 이어진다. 나뭇잎을 타고 흐르는 텔레비전의 전자적 영상이 다양한 리듬 속에서 생태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픽셀의 자극과 자연이 내뿜는 초록빛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표현되었다. 꽃가마와 모터사이클. 이 작품은 1995년 광복 50주년에 롯데 칠성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고 칠성사이다 광고에 등장했다. 모터사이클을 탄 로봇을 구성하는 재료 중 하나인 네오는 오늘날 전자초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감과 기쁨을 극대화한다. 꽃가마를 탄 로봇과 모터사이클을 탄 로봇을 쌍으로 놓은 구성은 오래된 미디어를 함께 사유하면서 미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백남준의 의도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코끼리 수레. 제목처럼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형상의 대형 조각이다. 코끼리와 수레는 분리된 듯 여러 개의 전선으로 서로 이어졌는데 수레에 실린 텔레비전에서는 태국 수린의 코끼리 축제 영상이 재생된다. 이 작품은 신구 매체의 혼합과 대비가 뚜렷한 조각으로 상반되는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해 주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나의 파우스트, 자서전. 이 작품은 백남준이 주목했던 다양한 개념을 망라한 대작이다. 서양 고딕 교회 또는 재단의 형태를 차용한 구조물 안에 텔레비전 25대가 설치되어 있고 최상단에는 또 하나의 모니터와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구조물의 표면에는 레이저 디스크, 신문 기사, 편지, 악보 등이 콜라주되었다. 작품 한쪽에 무심히 걸려있는 백남준의 외투 주머니에는
그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신문이 꽂혀있다. 나의 파우스트라는 제목을 붙여 백남준이 예술가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평생의 과업을 전하고 있다.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 그를 기리다. 내연기관이 증기를 대체한 것처럼 변화의 혁명이 다가온다고 1974년 그가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운송수단인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 예견한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자 지금도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이광영 담당자를 만나다. 글, 편집위원 강은정.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며 전국에 10개 센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민들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미디어 활동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미디어 체험, 미디어 교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등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체험은 센터 체험관 또는 나눔 버스를 통해 방송 스튜디오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연령별로 진행되며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교육은 자유학 기재와 동아리 등의 다양화된 교육 과정에 맞추어 학교와 협력합니다. 또 매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보에 과다 노출된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민성, 즉 가짜 정보나 유해 정보를 걸러들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팩트체크 교육 등입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장비 대여 시설 대관은 영상 제작 장비 및 제작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센터 시설은 무엇인가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을 특히 선호합니다. 학생들이 TV나 라디오에 나가 자신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어서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피치 능력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도 함양되기 때문에 방송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미디어 기기를 자주 접하기 힘든 도서상간 지역 학생들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활동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체험하는 학생들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 체험 활동을 한 뒤 센터 체험을 다시 하러 온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는 등 학생들과 했던 체험이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본 작업을 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뿌듯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학생 소통과 관련된 학부모 특강을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설 미디어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기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10일경 공지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생, 학부모 맞춤형 상설 교육이 많이 열리기도 하니 홈페이지나 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터일. 내가 만난 NI 세상. 글, 김광민, 남창중학교 학생. 처음 만나는 NI 수업. 종이신문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없는 나는 NI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과 같이 NI 수업을 하면서 걱정과 달리 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NI 수업은 신문 읽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학습한 내용 정리 및 발표하기로 이루어졌다. NI 수업으로 본 세상. 소년범죄. 범법소년, 축법소년, 범죄소년의 개념과 소년범죄의 사례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 입장에서 3살 벌은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잘못된 행동은 어려서 고쳐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은 자기가 하는 언행이 멋진 줄만 알고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50% 이상이 부모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15조에서 부모의 징계권으로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징계권 삭제 찬성 입장에서 자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훈육이 심해져 학대로 이어졌으며, 민법 개정으로 아동을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이 기사를 자녀 체벌을 가정 내 문제로 보아 허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 교육에서 소개하면 좋겠다. 아동 기본권. 부모가 SNS에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쉐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에 찬성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쉐어런팅은 개인정보를 넘어 유괴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NIE 수업 만족도는 장점. 다양한 분야의 신문들을 읽고 그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뭔가 스스로 찾고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친구들이나 사회와 소통하는 힘을 길러주어서 또 듣고 싶다. 단점.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글자의 수도 많다 보니 신문 읽기가 조금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45분 이내에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까지 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공감 타입. 이제는 미디어 수업. 글. 이서준 호기초등학교 학생. 5학년 때 미디어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 미디어란 내게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미디어 수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먼저 선생님과 수업 중에 지켜야 할 약속을 하고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은 뒤 미디어의 정의와 그 뜻을 배워나갔다. 미디어의 뜻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규칙, 습관, 조절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배웠다. 때마침 5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나에게 스마트폰이 생겼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미디어 수업을 듣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스마트폰을 늦게 갖게 돼 부족했던 정보와 소홀했던 부분을 미디어 수업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쉽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만큼 폰이 생기자마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절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미디어 수업을 들은 후로는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게 되었다. 사용하는 시간도 스스로 정해보았다. 나의 이런 변화가 미디어 수업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공부할 때면 스마트폰을 꺼낸다. 또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검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다. 요즘은 읽고 있는 책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단어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미디어 수업은 인터넷이 생소한 친구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 친구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원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던 친구들도 잘 몰랐던 부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요번 미디어 수업을 통해 몰랐던 부분,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미디어를 올바로 사용하게 돼 한층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런 미디어 수업을 앞으로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미디어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스린작. 조지프 퓰리처 1847에서 1911년. 글. 편집위원 강진영.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써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의 빛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언론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을 제정한 조지프 퓰리처에 대해 알아보자. 퓰리처상이란 매년 미국에서 언론과 문필 분야에서 뛰어난 대중적 공로와 업적을 지닌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본래 언론을 위한 상이지만 예술상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관리한다. 퓰리처가 남긴 유언에 따라 50만 달러의 기금으로 1917년에 만들어져 언론 14개 부분, 예술 7개 부분에 걸쳐 상이 수여되고 권위와 신뢰도가 높아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려 언론인에게는 가장 큰 영광으로 꼽힌다. 하지만 퓰리처상을 수상하려면 언론 분야에서는 미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대상이고 예술 분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지프 퓰리처의 생애. 조지프 퓰리처는 각 과목마다 가정교사를 드릴 정도로 아들 교육에 열성적인 헝가리 유대계 부유한 곡물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덕분에 퓰리처는 헝가리어,
독일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교양 수준도 높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퓰리처는 직업 군인이 되고자 했으나 마른 몸과 좋지 않은 시력으로 여러 번 거절당했다. 하지만 1864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남북전쟁에 북군의 기병으로 참가할 수 있었고 1867년 미국에 귀화하였다. 퓰리처는 세인트루이스의 독일어 신문 베스틀리의 포스트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였고 성실하고 끈질긴 취재와 거침없는 비판 기사로 이름을 알려 정치권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파산 직전에 세인트루이스 지역 신문을 인수하여 만든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조사를 통한 보도와 진보적인 견해로 유명한 성공적인 신문사로 바뀌었다. 이후 미국 언론 최대의 각축장이던 뉴욕에 진출해 뉴욕 월드도 인수하여 전미 발행부수 1위로 만들기도 했다. 신문의 시각적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삽화, 헤드라인 등의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데도 앞장섰으나 한편으로 황색 언론의 창시자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신문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변화를 가져오는 저널리즘의 힘을 믿은 퓰리처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언론 산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퓰리처 그가 남긴 것. 황색 언론.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을 말한다. 언론 윤리를 저버린 채 지나치게 자극적, 편향적, 선정적인 기사를 주로 작성하는 언론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19세기 말 퓰리처가 운영하는 뉴욕 월드와 그의 일생의 라이벌 허스트의 뉴욕 저널 간 경쟁 때문에 생겨났다. 퓰리처는 1889년 뉴욕 월드 일요일판에 노란색 옷을 입은 소년을 게재하였는데 허스트가 노란 아이를 그린 아웃 콜트를 스카우트해 뉴욕 저널에도 노란 아이 만화를 그리자 두 신문사 사이에 치열한 만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두 신문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뉴스를 보도할 때 사건을 크게 부풀리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은 두 신문사의 경쟁이 노란 아이 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황색 언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저널리즘 스쿨. 기존 언론 기자들은 데스크의 지도와 현장 경험을 통해 배우는 도제식 교육에 의존했다. 이 틀을 과감하게 깨고 전문적인 저널리즘 교육과정을 만들자고 제안한 인물이 바로 퓰리처이다. 퓰리처는 신문의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과장된 뉴스를 보도했던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대로 된 언론인,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았다. 1912년 미디어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 맨해튼 인근 컬럼비아 대학에서 저널리즘 스쿨이 문을 연 배경이다. 퓰리처는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냉소적이고 돈만 하는 정략적인 언론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과 똑같이 저급한 시민을 만들게 된다. 나라의 미래를 건설할 힘은 미래 세대 기자들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직을 다른 전문직들이 받는 만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학교 밥상. 딸기 때문에 설레는 오늘 급식. 글, 이유진 두왕초등학교. 요즘은 한겨울이 제철인 듯 겨울에 딸기가 많이 나오지만 원래 딸기의 제철은 봄이다. 깜찍한 모양과 달콤한 향기로 인기가 많은 딸기는 영양가 면에서도 우수한 과체류다. 딸기는 대부분 생으로 먹지만 가공하여 잼이나 요구르트 주스 시럽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제품, 청량음료, 가공식품 등의 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딸기 모찌, 딸기 빙수, 딸기롤 등 딸기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160여 종의 향기 성분이 내는 매혹적인 향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자아내는 붉은 빛의 음식을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봄을 맞이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딸기를 이용하여 초록과 빨강이 조화를 이룬 예쁜 딸기 치즈 샐러드와 딸기 요구르트 드레싱을 만들고 봄을 알리는 바지락 쭈꾸미 등으로 보기만 해도 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급식을 준비하였다. 알쓸 상식. 1인 미디어 시대.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저작권. 글, 편집위원 박선영. 유튜브, 아프리카TV.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시장의 대세가 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1인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을 짚어보자. 콘텐츠 ID 시스템이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이 넘는 유튜브에는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2021년 하반기에만 약 7억 6,700만 건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애써 만들어진 영상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글은 콘텐츠 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ID 시스템이란 유튜브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와 신규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대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튜브는 각 콘텐츠마다 디지털 지문을 추출하고 추출한 지문을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관리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경우 디지털 지문을 통해 내 영상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유튜브에 내 콘텐츠가 허락 없이 이용되었다면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이용한 영상물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단하지 않고 영상물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나누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영상물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고 시청률 통계 정보를 계속 추적할 수도 있다.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저작권 스트라이크라고 불리며 3회의 저작권 스트라이크를 받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계정은 폐쇄되고 모든 영상은 삭제된다. 만약 문제가 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스트라이크를 받은 경우 그 권리 주장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유튜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 방지 대책은 최근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조치로서 첵스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필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영상 게시 전에 미리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원격 수업을 위해 OTT의 일부 영상을 이용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해도 될까? 최근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사 유튜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대면 수업에서 해당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그러나 원격 수업에서 영상 저작물을 보여주는 것은 공연이 아닌 공중송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일부분 영상 저작물의 20%, 15분 이내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OTT 서비스의 이용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 따라 대면 수업 시간에 넷플릭스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면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넷플릭스와 사용자 간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에는 헌법, 법률 조약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국가의 저작권이 기증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 저작물, 그리고 저작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이 있다. 나눔으로 성장하는 2023 울산 미래교육박람회가 2023년 7월 14일에서 7월 16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